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강해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은 이 말을 입증하듯 역사적인 산 증인으로 고난과 핍박을 딛고 오히려 스스로를 성장시킨 민족, 바로 유대인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재미난 이야기꾼이자 지혜의 전달자로 되어주실 두 분 교수님들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제가 첫 방송은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화려한 셀럽들이 막 등장을 해서 저에게 진땀 났던 거 기억하시죠? 네, 코로나19에 맞춰서 지금 중세 패스트에 관련 이야기를 살짝 향기만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손을 잘 씻어서 유대인들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닮은 거에 놀랬는데 워낙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공통점으로 구분해서 꼼꼼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좀 기대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세기 코로나19와 중세 유럽의 패스트, 그 첫 번째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아니, 날개는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 도대체 전염병의 날개가 되어준 게 뭐가 있을까요? 패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만 유행한 게 아니고 300년간에 걸쳐서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네. 문명이 발생할수록, 즉 항해나 통상이나 이런 게 발전할수록 전염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김대중 교수님은 하실 말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전 세계 지금 현재 1일 상황권입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1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렸다 그래요. 배로 미국을 가거나 배로 유럽을 가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독일로 유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력이라고. 이분이 6개월을 걸쳐서 독일에 가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6개월, 1년 걸려서 한 달에 갔다는 거죠. 네, 지금은 12시간이면 우리가 예, 유럽이나 예. 독일을 갈 수 네. 있고 미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이런 전염병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코로나19가 발병 이후 얼마나 빠르게 확산했나요? 보통 이제 중국에서 환자가 나오고 네. 보통 한 달 뒤에 미국과 전 세계에 퍼져버렸죠. 근데요, 그 코로나가 이 패스트랑 정말 유사한가요? 제가 보니까 이 급속한 속도나 치명적인 거, 네. 한 번 걸렸다 그러면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예, 예. 최근에는 치료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뭐 완벽한 치료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닮은 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교통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오염된 환경도 큰 몫을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깨끗할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코로나19의 간접적인 영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건가 하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예, 정확하고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이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그 뉴스만 딱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전 직원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하던 모든 연구는 스톱이다. 지금부터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20배 정도 늘어났다 그래요. 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매출액 1조가 넘었습니다. 그 기업이. 백신이라든지 생산 기술,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다면요, 패스트와 코로나19의 공통점의 그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하면 문명의 발달이 전염병의 날개가 되다. 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 경쟁을 위도한 건 아닌데요. 홍 교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과거와 현재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볼게요. 저거는 아마 혐오 범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는 패스트 때도
굉장한 그 혐오 범죄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유대인 사회, 즉 디아스포라들이 그 유럽 내에서 거의 치명적인 괴멸적인 당할 정도로 한 디아스포라에서 몇천 명씩 죽어나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손짓거나 하는 소독 개념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큰 그 피해가 나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운물에다 독을 풀었다. 그게 지금과 같은 이러한 패스트와 같은 그 전염병을 일으켰다라는 이런 거짓 소문,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다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에 못 이겨서 그 허위 자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물에 독을 푼 게 맞다라고. 그래서 그 소문이 점점 커지면서 그 유대인 마을마다 습격을 당해서 그냥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할 적에 사실은 그때 교황이 나섰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희생자다.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교황 얘기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와 학살 속에 견딜 수 없으니까 생지옥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학살을 피해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베네치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기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갔는데 다른 지역도 안전하진 않았어요. 그런 소문이 번져가지고 유대인 공동체는 그때 아주 큰 피해를 입습니다. 네. 와, 근데 지금도 지금 사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서구권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막 이런 맞아요. 폭행이 너무 맞아요. 심하고 저도 세계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앞으로 동양인으로서 어딜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유대인이랑 저희랑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잡히고 네. 다시 정상으로 들어오면 이제 정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제 하여튼 이러한 혐오 범죄는 이제는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도 있고 네. 이제는 점점 아시아권의 경제 규모가 이제는 서구를 능가할 정도로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갔다 패권 전쟁으로 가고 잘못하면은 국제적인 전쟁으로도 치달을 수 있고 이제는 경제 규모가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면서 더 커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혐오 범죄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우리가 우려하는 문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서구의 지식인이나 우리 동양의 지성들이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죠. 김 교수님도 하실 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혐오 범죄. 진짜 제가 1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해외에 가서 우리 학회나 교수 애들 모임이 있어서 자유롭게 참가했었는데 네.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지하철 테러. 제가 타고 다니던 뉴욕의 지하철이었는데 와. 거기서 맡고 있는 그 아시아계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지하철을 타는 것도 정말 무섭구나 이제. 진짜 함부로 이제 미국이나 해외 학회 활동도 못 가겠구나. 굉장히 혐오 범죄가 극대화되었고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백신이 보급되어야만 인간이 정상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인간은 공포를 느끼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는다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연예인들도 사실은 옛날에만 연예인이었지 얼굴 다 가리니까 일도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이제 내색을 못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해외에 가서 동양인들에 대한 저게 저렇게 나오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이 찾아올 때면 매번 인류에게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연거푸 부정적인 공통점만 찾아내 주셨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교수님? 네, 있어요. 네.
사실은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그 자정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을 적에 자연의 섭리 또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큰 변혁, 전쟁, 폭동 이런 전염병들이 들이닥치면서 네. 인간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이런 것들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패스트를 보면은 네. 패스트로 인해서 그 유럽 인구가 한 3분의 1이 거의 사망을 해요.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중세에 장원제도였었는데 장원제도에는 영주가 있고 그 밑에 일하는 이제 농노들이 있는데 네. 그 농노들의 숫자가 이렇게 확 줄어들다 보니까 장원제도 자체가 이제 붕괴를 해요. 오. 그럼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장원이라는 건 이제 자급자족하는 이제 그 농업사회인데 그게 붕괴가 되고 이제는 그 장원의 울타리가 헐어지면서 도시와 농촌과 이런 사람들의 교류가 많아지고 장원제도 했을 때는 물물교환만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회가 분화되면서 이제 화폐 경제 시대로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는 그 베네치아에서 그렇게 유대인 학살이 심하니까 그 당시 유대 금융인들이 베네치아를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이탈리아 그 북부 지방에 퍼지고 스위스 뭐 이런 쪽으로 퍼지면서 베네치아에서 발달한 금융 산업이 이제는 그 롬바디아 지방하고 이런 데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숨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배를 운영하는데 선원들 숫자도 부족해. 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갤리선으로 다니던 배들이 네. 이제는 적은 선원에도 달릴 수 있는 대형 범선으로 이제 오, 진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상 교육의 그 배의 형태도 틀려지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큰 변혁이 일어나면 빈부격차가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그 빈곤층이나 서민들은 힘들었는데 이러한 전염병은 부자나 가난자를 가리지 않고 다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빈부격차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패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빈부격차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나라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그 최근에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심하다 이해하는데 아니 근데 이 빈부격차가 좋다는 게 뭐예요? 빈부격차가 격차가 적다는 거죠. 아, 적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네. 부자와 가난한 자, 보통 네. 이제 우리가 그 소득으로 따져가지고 예. 1, 2, 3 해서 10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1분위하고 그다음에 10분위의 소득 다섯 배밖에 안 나요, 평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30배 차이 납니다. 소득 분위가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 30배. 30배. 그다음에 브라질과 인도, 중국은 10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120배, 예, 100배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한 5배 정도밖에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부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인식이 될 때부터 주식을 사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게 한 40년, 30년 기간에 한 2,000배 정도 올랐거든요. 아유, 제 친구가 예. 아마존이랑 그거 사갖고 지금 재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년 기준으로 예, 2,000배, 3,000배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을 13살, 20살 이렇게 그때 주식으로. 예, 생일 때만 되면 성인식이 될 때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생일 선물을 사주는데 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물건을 사서 선물을 주지 말고 어린이들에게 주식을 선물하자. 삼성전자도 사주고
우리나라에 좋은 뭐 우량한 네. 기업 주식을 사주자 네. 이렇게 저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홍익희 교수님 생각은 좀 틀릴 것 같은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방향이 좀 이렇게 되는 게 신분 상승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보더라도 네. 사실은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득 불평등이나 그 부의 편중, 빈부격차 이게 굉장한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상위 10%는 75% 이상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네. 전체 90%는 전체 부의 4분의 1도 안 갖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하위 50%는 거의 재산이 없어요. 미국 전체 부의 1.4%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네. 모기지도 연체하고 임대료도 체납하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렇게 실직자가 되니까 네. 정말 막막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기존의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부양책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 서민층 개인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겁니다. 통화 정책은 네. 양적 완화건 뭐건 금융권 즉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유동성을 살포하는 건데 재정 부양책은 그게 아니라 당장 붕괴될 것 같은 맞아요. 서민들을 향해서 개인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게 재정 정책에 쓰이는 돈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쓰여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은 대출을 했다가 그대로 지원 자금으로 돌려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자본주의 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기존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이제는 미국 정부로 통화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미국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풀리는 돈보다 재정을 통해서 풀리는 돈이 지금 5배 이상 많아요. 그다음에 재정의 기능이 그 경기 부양책 위주로 예전에는 짜였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에 가지고 있었던 금융자본주의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은 우리 하부 구조를 같이 껴안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포용 자본주의로 이제는 이제 변해 간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인간의 자정 능력으로 안 되던 게 우리가 코비드19를 딱 맞고 보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공동체를 갖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반성이 이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해서 어떤 자본주의 틀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이미 산업 경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 골드만 삭스라는 미국의 최고의 정권사가 미국 다음으로 1인당 GDP로 따졌을 때 네. 대한민국이 2050년도쯤이 되면 세계 2위의 1인당 GDP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이렇게 코로나 같이 아주 정말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이런 경험 처음 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100년 만에 한 번 온 이런 코로나19인데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런 걸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좋은 계기로 삼는 것도 좋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좀 이쯤 되면 우리가 유대인에게 어떤 지혜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홍 교수님. 어떤 지혜를 좀 배울까요? 유대인들의 지혜는 한마디로 공동체 정신, 즉 단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결력. 이제는 개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서로 도와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배우는 거는 그들의 공동체 정신, 그다음에 그 약자를 포용하는 정신, 예.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김대중 교수님.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직한 사람이 이제 유대인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우리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계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650만 명이 독일의 그 히틀러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유럽에 있는 65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독가스로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총알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것이냐. 부모와 자식과 남편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온 가족을. 그런데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여기 도착하면 보통 이틀 안에 죽는답니다. 대부분이 반 정도가. 그러니까 도착하면 이틀 안에 50%가 죽고 예. 한 보름이 지나면 90%가 죽고 예. 유일하게 아우슈비츠에서 4년을 살아남아서 이분이 90세까지 살아요. 어떻게 이분이 살아남았느냐? 네. 그 비결이 뭐였가 하면 예. 이분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항상 아침에 그 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본인이 면도를 하고 본인의 피를 내서 얼굴에 발라서 혈색이 건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정신력으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막 자살하고 싶잖아요. 네, 죽고 싶죠. 예, 막 네.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자기 와이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자살하지 않았느냐, 자살하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자기 와이프는 같이 끌려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살아남은 이유가 자기 와이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랑했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와이프가 간호사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연애했던 그 기간을 추억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그 추억만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이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 추억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추억만 가지고 하나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겠다. 어떤 많은 우리 전 세계 인류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좀 네.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대인 경제사 코로나19와 과거 패스트를 비교해보는 순간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뵐게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